지금의 상황은 2018년, 19년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2017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취임을 하면서 2018년부터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고요.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커져서 증시가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금 양보를 하고 미중 간의 화해 모드로 돌아가고, 연준에서도 금리를 내려주면서 통화를 좀 풀어주는 이런 정책을 풀어주면은 올해 침체 확률도 조금 줄어들 거고, 올해 말부터는 조금씩 또 반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러커스 러스쿨의 종신교수로 있는 이주택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 교수의 미국 주식 투자 스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미국 증시는 굉장히 혼돈 가운데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불확실성이 지배를 하면서 굉장히 변동성 있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작년 말부터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된 상황인데, 트럼프가 이제 1월 20일에 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무리한 관세 정책을 피면서 많은 나라들이 좀 당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 세계 정치적, 경제적 혼돈 상황을 좀 가져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도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일단 어떤 방향을 잡고 가기가 굉장히 힘든 게, 지금 관세 스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켰다가 껐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상호 관세를 30% 40%씩 매기겠다 그럴 땐 증시가 많이 흔들렸고요. 다시 그걸 철회하면서 상호 관세 10%만 매기고 나머지 관세는 90일 정도 유예를 하면서 또 협상에 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조금 증시가 또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미중 간의 관세를 미국에서 145%를 매기겠다, 또 중국에서 125%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또 증시가 많이 흔들린 그런 상황이고요. 가장 최근에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증시가 많이 떨어지고 흔들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트럼프가 해고를 하겠다,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연준의 독립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달러까지 포함해가지고 미국의 전체적으로 자산이 흔들리는 그런 사태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자산 시장, 주식 시장은 지금 혼돈을 겪고 있고요. 당분간은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변동성을 키워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 가운데 기준금리 변동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연준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당장 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패드 와치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5월 달에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6월 달에 한번 내리고 7월에 한번 내려서 두 번 정도 내리고요. 그 이후에 관세가 어느 정도 미치는 영향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가가 조금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시장 경제에 사람들의 유효 수요를 좀 줄여 나가고, 전 세계적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이런 걸 판단한 다음에 아마 9월이나 10월 정도에 금리를 또 한 번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까지는 총 한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내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금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한두 달 정도 좀 지켜보면서 연준은 독립성을 유지해 가면서 데이터에 바탕을 둬서 기존에 있던 그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과 유사했던 과거 사례가 있었나요? 지금의 상황은 2018년, 19년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2017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취임을 하면서 2018년부터 이제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고요.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커져서 증시가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그때도 10% 정도씩 빠졌다가 결국에는 20%까지 증시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었거든요. 이번에는 그게 좀 가속화돼가지고 벌써 4월 7일 정도에 20% 이상 장중에 빠지는 사태까지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20% 이상 빠지면서 침체 시장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럴 위기가 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관세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2018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들어서면서까지 제롬 파월을 좀 비난을 하면서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된다, 예방적으로 내려야 된다, 이런 강요를 계속해서 트럼프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조금 빨라지면서 벌써부터 제롬 파월을 좀 압박
압박을 하면서 금리를 내려줄 것을 지금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제롬 파월이 해고를 당하던 전반적으로 연준의 전체 위원들을 다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굴스비 총재도 어제 나와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카시가리 총재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연준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일단은 해고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자, 그래서 월가 쪽에서도 일단은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철회해 줄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오늘 장 끝나고 트럼프는 제롬 파월을 해고할 그런 의도는 없다. 자, 이런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145%까지 관세를 매기지는 않을 거다. 자, 이런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에 제롬 파월도 해고를 안 당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엔 2019년 말쯤 해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2019년에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도 조금 완화가 돼서 관세 안들이 조금 절폐가 되고 유예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2019년에 많이 증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그런 혼돈의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때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 19년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옛날에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현재를 분석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을 주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하는 데는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2018년, 19년이면 지금보다는 한 7, 8년 정도의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증시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도 증시에 남아서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때 투자하던 분들도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의 대통령이 지금의 대통령이고 그때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이었고 지금도 제롬 파월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같은 심리로 움직인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처럼 지금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금 양보를 하고 미중 간에 좀 화해 모드로 돌아가고 연준에서도 결국에는 푸시라 그러죠. 금리를 내려주면서 통화를 좀 풀어주는 이런 정책을 좀 풀어주면은 올해 침체 확률도 조금 줄어들 거고 자, 올해 말부터는 조금씩 또 반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세의 정책이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뭐 10%밖에 상호관세가 매겨지지 않았고 지금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실적 기간에 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름에 한 6월, 7월 정도에는 뭐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관세 올린 효과는 아마 이제 9월이나 10월부터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그때 한번 고비를 또 넘어가면은 자 올해 말 내년까지는 좀 계속해서 증시가 좀 잘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트럼프가 만드는 변동성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락 시 주목할 종목이 있을까요? 미국 증시는 이제 저는 적정 주가보다 싼 상황에서 주식을 분할해서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 보면 5,400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관세 10%를 매긴 경우에 적정한 주가를 계산해 보면 한 5,400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아직 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주식이든지 지금은 살만한 주식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아무거나 사도 적정 주가보다는 좀 싼 편이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섹터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좀 덜 영향을 받는 그런 섹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자, 이렇게 이제 또 빅테크와 관련된 자,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관세에서 조금 덜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그리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정부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조 달러 이상의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캇 베센트 장관과 함께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낮추면서 금리를 낮춰서 이제 정부가 이제 부담해야 될 그런 부담을 좀 낮추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달러도 좀 강하게 자,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또 관세를 이용해 가지고 또 이제 정부 부채를 갚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거에 더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의 많은 제조업 기업들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려고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이 서비스 중심의 이제 산업 구조로 많이 바뀐 지 오래됐죠. 그래서 GDP 한 70% 정도가 서비스 산업인데
있는데 이미 쇠퇴한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다국적 기업들은 회사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멕시코 같은 데로 이미 자 나간 다음에 거기서 비용을 절감해서 미국으로 자 역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런 기업들한테 관세를 올려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노동 비용을 뭐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미 중국이나 멕시코에 비해서 미국의 노동 비용이 한 7, 8배 정도 비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600%, 700%까지 올리지 않는 이상은 이게 균형이 맞춰지기가 여전히 힘들고요. 관세를 올리더라도 외국의 제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고요. 돌아오더라도 이런 제조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미국의 노동력은 사실은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농업 분야나 광물 분야에서도 이제 남미 쪽에서 들어오는 노동력을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민 정책도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엄격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래서 제조업을 미국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뭐 성공적으로 관세만 올리더라도 이 관세 수익을 이용해 가지고 자, 미국인들의 이제 세금을 또 낮춰주고 기업들의 세금을 낮춰주고 자, 이런 목적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잘 되면 좋긴 한데 지금 너무 반발도 많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뭐 45%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래 버티지 못하고 정책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관세를 너무 올리지는 못할 것 같다.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 집필하신 수민이의 미국 투자 스토리는 어떤 내용인가요? 수민이 미국 주식 투자 스토리는 소설 형식으로 제가 쓰긴 했는데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거시경제 상황을 사실에 바탕을 둬서 수민이라는 가상인물이죠. 33살의 변호사가 한 1억 5천 정도, 자 10만 불 정도 모은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 투자를 해 나가야지 뭐 52살 정도 돼서 한 12억 정도 모아서 은퇴를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얘기들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저의 세 번째 책인데요. 여기서 따라 주식 공부하는 자 다시 오는 기회 미국 주식이 답이다 이어서 세 번째 책인데 이 책에서는 그 전에 다루지 못했던 좀 어려운 개념들을 좀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든지 효율적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든지 거래 기술이라든지 어떤 심리적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민이라는 주인공하고 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방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한 그런 책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반토막 난 상황인데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11월 5일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 하에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게 되면은 다지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테슬라에 좋은 혜택이 있을 거다. 자, 이런 예상을 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488불까지. 그런데 사실은 공유 택시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7,500달러 크레딧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도 막아주고 관세도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크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혜받을 것을 기대하고 올라갔던 주가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당선 이전에 200불에서 한 250불 사이에 자,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다 사라지면서 원래의 적정한 주가인 한 234불 정도 어떻게 보면 220불에서 한 245불 뭐 그 사이로 돌아왔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반토막이 났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나치게 과열돼서 많이 올라갔던 모멘텀이 좋았던 주식이 모멘텀이 꺼지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산다고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긴 굉장히 힘들고요. 저는 적정 주가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3월 13일, 3월 31일이나 4월 7일날 주식시장이 크게 빠질 때 테슬라도 같이 한 220불 정도까지 내려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적정 주가 234불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조금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거보다 좀 할인을 할 때 지금 조금씩 사는 거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게 245불 뭐 플러스 5%니까 한 245불 이상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과열됐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실적 발표가 나서 올해 말까지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자, 6월 달에는 일단은 모델 Y를 기반으로 해서 공유 택시가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일론 머스크는 올해 말까지 옵티머스가 대량 생산이 되면서 한 5천 대 가까이 생산을 하면서 직접 공장에 투입을 한다. 자, 이런 발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이버캡 생산 라인과 세미트럭 생산 라인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테슬라가 다시 모멘텀을 찾으면은 올해 말까지 한 400불도 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실적 자체는 오늘 예상보다 더 잘 나오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바탕으로 한 적정 주가는 한 234불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거보다 쌌던 이미 오늘 250불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자연근황 실적 발표 나오고 모멘텀을 타고 좀 올라왔는데 자 만약에 다시 조금 꺼져서 시장이 안 좋거나 이러면 다시 빠지겠죠. 그래서 조금 뭐 220불대로 다시 내려간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적정 주가보다 좀 싸게 사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테슬라의 주요 매출 사업과 기대되는 호재가 있을까요? 실적 발표가 났는데 테슬라 매출은 일단 자동차가 주이죠. 네, 그래서 자동차 매출은 일단은 4개 공장에서 모델 Y의 생산 라인이 교체되면서 오늘 매출이 그렇게 잘 나오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분기부터는 이 매출이 잘 나올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모델 Y가 지금 아시아 퍼시픽 쪽에서는 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데서 지금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이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 주문이 지금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 쪽이 모델 Y 주니퍼라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서 다음 분기부터 좀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충격이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얘기인데요. 정치적 문제와 관련해서 뭐 조금 얘기를 더 드리면은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다치의 모든 필요한 일을 거의 다 해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달 5월 달부터는 테슬라에 좀 집중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치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만 일을 하기로 했고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테슬라에 좀 집중해서 쓰겠다. 자,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으로 인해서 자, 야기됐던 브랜드 데미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델 Y라든지 자동차가 미국 내에서도 조금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지금 에너지 매출이죠. 네, 그래서 자, 에너지 저장 시설이라든지 파워월 같이 자, 에너지 시스템을 팔고 자, 이런 쪽의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한 27억 달러 정도 매출이 자, 증가한 거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쪽 매출도 한 26억 달러 정도 되면서 지금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나 서비스 매출도 계속 증가해서 벌써 30%까지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도 지금 기대되는 게 이제 세미 트럭이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세미 트럭이 올해부터 이제 지금 네바다 공장이 다 지어졌거든요. 창문까지 이제 지어졌는데, 자, 그리고 올해부터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옵티머스도 지금 몇 천 대가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것도 매출에 추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자, 올해 안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무역 문제라든지 관세 문제 때문에 지금 공급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아서 저가형 모델이 올해 1분기까지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좀 미뤄졌거든요. 그래도 올해 안에 나오게 되면은 아마 그것도 매출 증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사이버캡을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생산 라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내년 중반부터는 대량 생산을 하면서 자, 매출에 또 추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종합 ETF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 기업이면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유 택시까지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죠. 그래서 6월부터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모델 Y를 이용해서 공유 택시도 이제 시작이 되면은 그쪽도 좀 매출이 조금씩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에 소프트웨어 쪽이 작을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오늘 나와서 한 얘기가 시작한 다음에 잠을 잔 다음에 잠에서 깨면 도착지까지 그냥 데려다 줄 것이라고 자 그렇게 올해 말까지는 완성될 거라고 완전 자율주행이 완성될 거라고 지금 확신을 또 저희한테 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생산해가지고 이 차들을
차들이 이제 주차장까지 생산 라인에서 주차장까지 혼자서 지금 자율로 완전 자율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고객들한테 배달될 때까지 완전 자율로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FSD 13.2.8까지 나와 있는데 아마 올해 말에 14 정도 나오면서 굉장히 급격한 자율주행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자율주행은 웨이모 얘기도 오늘 좀 나왔었는데 웨이모는 일단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테슬라는 일단은 비용 절감을 통해서 자, 이런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공유택시 쪽에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종합 ETF로서 에너지, 서비스, 소프트웨어라든지 자율주행 공유택시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쪽에서 이제 자동차나 옵티머스 로봇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테슬라가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지금 4680 배터리까지 지금 생산을 또 잘 하고 있고 지금 미국 내에서 지금 배터리를 완전히 생산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들여오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서 이제 자동차를 100%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쪽은 이제 LFP 배터리를 여전히 쓰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오늘 자체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생산한다 이런 발표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 분야에서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매출 증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후반기라든지 내년에는 정말 크게 기대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자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로봇 시대에 그리고 있는 비전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라고도 또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저희의 생활 가운데 로봇들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저희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산업용 로봇 시장은 굉장히 커져 있는데 이렇게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저희 옆에서 그냥 자유롭게 같이 산책도 하고 정원 일도 하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냥 청소도 해주고 자, 이런 로봇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생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뭐 젠순항도 비슷하게 얘기했죠. 피지컬 AI라 그러는데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곧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옵티머스 로봇이 올해부터 이제 수천 대 정도 생산이 되고 자,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2030년까지 100만 대 생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물론 2029년에도 그게 가능하다 그러는데 아마 로봇 생산 기업들 중에서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있고 피겨2도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의 유니트리 같은 회사들도 있는데 아마 옵티머스가 지금 테슬라가 아마 대량으로 유일하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통해서 매출을 증가시키고 선점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억 명이면 1억 개의 옵티머스를 사용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자, 그런 거를 일론 머스크는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